선거는 끝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협상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선거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또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사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우선 이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좀 종합해서 듣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아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맞는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맞는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전반기 원구성과 후반기 원구성의 법적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먼저 원내 지도부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승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법사위원장이 뭐길래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사실상의 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네, 예. 이렇게 상하원제가 없지만 네.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심사한 다음 국회 본회의로 올리기 때문에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본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법사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항상 누가 정권을 잡는가와 무관하게 법사위의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이 어떻냐라는 논의도 있어 왔었는데요. 보통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여야가 나눠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본회의 의사 진행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것이냐 결정하는 이제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나 반대권 등이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만큼은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이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선언한 대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몫으로,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것이 균형과 견제 원칙에 맞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입장을 또 뒤집고 있죠. 거기에 예. 따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곤 있습니다만, 저는 바깥에서 정치를 관전하는 입장으로 네. 어디 한번 그래 봐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이 4.7 재보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민심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참패를 거듭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심 무서운 줄 안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더 이상 강하게 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누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느냐 이거예요. 이 먼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약속을 어겼던 것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깬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당이 아니라는 거죠. 야당이라는 거죠. 야당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야 결국은 행정부 권력을 좀 견제할 수 있겠다 아니냐, 이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거기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첫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고 나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갑자기 이제 합의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어겨놓고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이건 그 전에 한참 전에 했던 약속인데 그 논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법사위가 이제 지난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행정부 권력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야당이 여야가 법사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야가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합의할 때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이게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으니, 그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을 가져가야 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합의할 당시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후반기에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데 대신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거였어요. 그걸 예. 합의상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작구하고 체계만 바꾸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아까 장희찬 변호사가 잘 설명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상임에서 이미 다 논의해서 넘어온 법안을
그 법사위에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붙잡고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아예 본인의 상정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법사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전문성을 갖고 다 통과되어 온 거 법적으로 법 조항의 어떤 형틀이나 아니면 어떤 체계 자체만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을 네네. 법사위가 붙잡고 앉아서 이걸 못하게 하는 그런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예. 법사위의 역할 자체를 국회법에서 1.5 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게 바로 체계하고 자꾸 심사만 하고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되게, 예. 이걸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서 결국은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속도 민주당이 안 지킨 거죠. 지난 2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 먹고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180석을 가지고 있었고 뭐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나 여러 가지 꼼수 등을 통해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등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 먹고 하겠다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수완박인 것이고 그 이전에 다른 여러 법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다 장악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던 법사위 개혁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하겠다는 이유로 그 약속 파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는 건 저는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상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이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을 견제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건조정위원회인데요. 이거 여야가 동수로 2대2 구성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최장 90일 동안 네.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 여기에 무소속 민영배 의원 갑자기 탈당시켜서 집어넣는다던가 또는 과거 열린민주당이 있을 때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을 이 야당 몫이다 해서 네네. 안건 조정에 넣어서 하루 만에 이걸 무산시키면서 사실상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소수 의견 개진할 기회를 완전히 박살을 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된다고 해도 워낙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안건 들어오게 조정위에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또. 예. 그러면 예. 안건 조정위가 2대2로 동수 구성이 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3달 가까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예. 그런 견제 장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건 조정이 무력화를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설마 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꼼수를 쓰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흩어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예. 대선도 지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개딸들 눈치 보면 망한다는 것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그냥 그 해결이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안건 조정위에 대한 것들을 뭐 정리한 부분이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 폭주에 대한 심판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 두 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민주당 입장에서도 쉽게 지금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만약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장해찬 변호사가 얘기했지 안건 소위 예.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꼼수를 부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 만약 법사위를 이렇게 논란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었던 법사위의 역할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야 누가 가져가든 그게 크게 논란이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다른 예.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마저도 본인들이 붙잡고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거나 아니면 법안을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거 자체는 월권이죠. 그 법사위가 그렇게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돼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법사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된다고 하면 법사위 역할 예. 자체를 원래 만들어진 법률의 어떤 규정에 맞게 네, 네. 최고하고 자꾸만 보고 예. 다른 부분에서는 법안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머리를 좀 함께 지금 상임위와 관련해서 특히 법사위와 관련해서 모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후반기 그 국회 원구성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인사청문회를 당장 눈앞에 두고 있고 여러 관련 법안들도 앞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원구성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없이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박순애 부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관련해서 또 여러 장관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 이제 장관 자리 1기 내각은 대부분 다 완성이 되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차관들이 업무를 도맡아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패스하고 두 분의 장관을 임명한 가능성 저는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 원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과연 집권 여당이 받게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1년의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다수를 장악한 네. 21대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지지를 몰아줬던 민주당에게 국회 좀 더 똑바로 잘 운영하라는 그런 준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구성이나 원 구성이 늦어지고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면 예. 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민주당이 대선 때 0.7%로 석패한 것을 두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에 빠졌다가 예. 반성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참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또다시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경기도 지사 정도를 건졌다고 해서 젖잘싸 시즌2 모드가 되어서 계속 협치하지 않고 정부 여당과 대립구도를 길게 이어간다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부담일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원 구성을 기다리겠지만 예. 이게 늦어질 때의 정치적 부담은 다수당에게 조금 더 무겁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강성 지지층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무서운 중도적인 국민들, 이 다수의 어떤 평범한 국민들 눈치를 보고 협치에 초점을 맞춰서 원 구성과 국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를 놓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순애 부총리는 음주 운전 논란도 있었고, 뭐 조금 전에 이제 또 다른 보도도 있었던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농구 관련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갭 투자 논란, 그냥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원 구성이 돼야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일단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협조를 안 해서 국회의장을 뽑지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원 구성을 해야 청문회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원 구성이 안 된 상태니까 청문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가 먼저 원 구성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이 그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뉴스에 오늘 예. 언론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논문 표절, 자기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자세히 그래서 말씀드릴 모 언론사에서 수는 보도를 어려운데요. 했는데 예. 어쨌든 그 보도에 따르면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네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 네. 논문 2편을 그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논문 2편으로 실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네. 또 발표를 2번을 하고, 그래서 4번을 활용을 했다.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같이 했던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 이름을 빼고 나중에 본인 이름만 넣어가지고 연구 실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하나의 논문을 2개에 실었다고 하는 논문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연구 논리의 문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있고. 교육부 예. 장관이잖아요. 네. 다른 자리도 물론 연구 문제, 윤리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지만 네.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런 논란이 휩싸인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 영이 서겠습니까? 그럼 예. 교육부에서 과연 정말 다른 연구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부분들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가족 편법 증여나 갭 투자 문제, 그리고 이제 특별 그 공급을 받았잖아요. 세종에 근무하면 본인은 관사에서 하시면서 특별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1억 원이 되는 이익을 남기고 파셨으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로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예. 로펌의 고문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로펌이 불법 의료행위 기관을 대리하는 네. 소송을 했어요. 27건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복지부입니다. 예, 예. 네, 복지부 장관을 하실 분이 그 전에 일했던 고문으로 일했던 그 로펌이 불법 의료 행위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이제 뭐 징계를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그 고소를 대리하는 로펌의 고문으로 네. 27건이나 하셨어요. 예. 그럼 과연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있어서 이게 청문회 과정이 열리게 되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지금 문제는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 예. 제대로 이거 청문회 열릴 좀 우려가 되고요. 장희철 평론가 얘기했듯이 이걸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런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한다. 네. 그거는 정치적 부담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이 두 후보에 관해서는 뭐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과거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문회에 올랐던 장관 후보자들 받는 의혹이
의혹에 비해서는 좀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예.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야당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가지고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연결지어서 판단을 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침해 발언 논란.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 또 정확하게 침해다 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네네. 풀 영상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어가려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호적인 마음을 자극하려는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해명, 그 당시에 제가 말하는 건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네.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청문 준비단의 해명이 없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청문회를 안 통해서 나오고 저도 있어요. 참 궁금하긴 한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기는 해도 물론 이제 민주당에도 음주운전 하신 분이 뭐 대선 후보로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더 우월한 도덕적인 측면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해당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실 적시와 또 필요하다면 아주 깊은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 유예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이 정도 이 혈중 알코올 지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선고 유예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아직 해명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명을 보고 나서 국민 눈높이와 여론의 판단을 통해서 좀 정부 여당에서도 필요하다면 냉정한 결정도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의장이라도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법사위원장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지금 이런 상태로 대치 중인 것입니다. 짧게 정치 개혁 여야가 만약 하나 예. 타결하면 예. 온 국민의 박수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경중을 막론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 출마와 이 장관 장관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고위공직자까지 한다면 예.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 여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하시고 대선 나와야 되는 분도 있고 대선 나온 분도 있고 또 장관 이렇게 이 인사로 추천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예.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같은 전과가 있는 분은 국회의원도 장관 자격도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 자격은 더 그 말씀 없다고 하시고 생각할 싶어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당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아직 며칠 동안 이제 보도를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친문계, 친명계 이렇게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좀 충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 송영길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고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파 싸움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그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사이의 갈등의 어떤 정점이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저는 어쨌든 홍영표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네.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누가 누구에게 지적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물론 선거를 직접 뛰고 또 지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근데 그 책임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네.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개파들 간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총뿌리를 겨누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네. 지금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갈등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결국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고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스스로 모두 다 반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 그 해결책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국민들 볼 때는 또 개파 싸움 하냐. 집안 싸움하다 망해겠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는 행동은 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 지방선거 어디든지 선거를 패배한 뒤에는 좀 내용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제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 이제 내일 또 첫 출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 8월에 사실 전당대회를 출마한 뒤에 이제 총선을 지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았어요.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죠? 살이 사욕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책임론, 예. 내탁 공방 일거에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일 국회에 출근한 이재명 의원이
전대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띄웠던 소위 친문계 국회의원들도 되게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수호하겠다고 나섰던 친명계 의원들도 뒤통수 긁어야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사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미래 누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게 확실이라고 보시는군요.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해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 여러 논쟁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다음 당대표 되느냐 마느냐. 여러 미사여구나 명분으로 이야기하고 감추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쪽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쪽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준과 토론의 이 레벨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선거 지고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재명 의원이 개양 출마 고집하면서 민주당 다른 후보들에게 많은 패를 끼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왔습니다. 내일 아침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백브리핑, 이제 질의응답 한다고 하는데 전대 불출마하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의 혼란이 상당히 빨리 정리되면서 중간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누가 맡건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예.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전대 불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전대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서 내 사람들 국회의원 많이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네.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정치죠. 좀 예.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정치는 내가 공천하지 않아도 국민이 나를 부르면 다 내 편이 된다. 이런 좀 대범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의 정치 경로를 보면 그런 큰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큰 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먼 분으로 보여서 예. 내일도 뭐 전당대회 불출마 같은 화끈한 선언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발언 하나 듣고 발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금실 장관님 같은 분도 좋은 분이라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상황에서도 하도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그 총대를 메시고자 하는 그런 그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강금실 전 장관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분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비대위원장 후보군 중에 들어가서 그분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외부에서 저는 이제 외부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부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인물?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부에 있는 분이 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정세균 전 대표도 좋으신 분인데 사실은 정세균 교가 물론 해체하긴 했습니다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예. 이해관계 없는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뭐 그 이재명 이제 의원이 내일 뭐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 대표나 전당대회 가서 어떤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선거에 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를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근데 물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대위가 너무 리더십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보였었죠. 예, 그렇죠. 예.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민 앞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줬거든요. 예.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정말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서 리더십을 강하게 가지고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 리더를 찾는 게 전당대회의 가장 큰 저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나서서 네. 내가 대표에 출마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위기는 기회도가 될 수가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도 새로운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일단 내일은 조금의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뭐 하나의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조금 잡음이 들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좀 준비했던 녹취가 있는데요. 역시 이 내용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일단은 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혁신을 하기 위한 위원회, 보통 이게 선거 진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긴 쪽에서 만든 거죠? 그 타이밍적으로 예. 보면 이게 선거 패배한 정당이 쇄신하겠다고 혁신이 만들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 우왕좌왕 4분 5일인데 국민의힘이 선거 이기자마자 혁신을 띄웠어요. 이건 민주당이 나중에 뭐 혁신위를 만들 때 김이 상당히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지적한 것은 혁신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네.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 최고위나 당내에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고 예. 분명히 이미 혁신위가 출범하기로 한 이상 이게 성과를 잘 내야 한다. 네. 또 원내에서도 잘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보면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아주 심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회의에서도 한 얘기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예. 의견 개진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이게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라거나 또는 일방적인 비판은 아니에요. 사실상 오늘 이준석 대표와 좀 각을 세운 분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예.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각을 세운 것이고 네. 이건 원내대표로서 중진들이나 당의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수용해서 어느 정도 아쉬움은 있다. 이건 전달하고 예.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범한 혁신위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담았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문제는 지금 혁신위 인선이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위원 또 이제 초선인 정의용 의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 인사만 보고도 아 뭔가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줘야 하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의제를 만들고 이제 다뤄야 되는데 예. 공천은 너무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건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 공천 문제 다룰 거야를 하고 이 선전포고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더 이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당내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다뤄나가면서 예. 이 혁신이 자체도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와 이번 혁신이 정말 일 잘하네 했을 때 그런데 공천 문제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루겠습니다 하는 게 정무적으로 좀 안전한 당내 분란을 좀 줄일 수 있는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죠. 너무 강공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네. 그건 판단 차이인데요. 예. 어쨌거나 공천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 혁신위가 초반부터 강한 관심 받게 된 건 맞습니다. 그만큼 혁신위원분들이 어떤 메시지 내느냐,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이게 10년 동안 도대체 그게 뭐지 했던 새 정치가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진짜 국민의힘식 혁신이 될 것인지 예.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위에 들어가는 인물이 사실 누구 개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이 대표와 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혹시 안철수계가 들어가는 것이냐, 뭐 이런 등등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 당내 상황 재밌는 네. 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최고위에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 최고위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네. 최고위원 두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추천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거든요. 네. 그럼 이 두 분이 이제 최고위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예. 이 두 분에게도 혁신위원 추천권을 줄지 예. 아니면은 아직 이거 의결 안 설명해 됐으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혁신위는 예. 그냥 예. 지금 이대로 할지 이것도 약간의 어떤 당내 예.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공천 시스템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원회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좀 경계하는 것 아니냐. 뭐 오늘 지금 정진석 전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개파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견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을 띄운 게 본인은 이제 임기를 반드시 마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임기 마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공천 과정, 공천의 어떤 룰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 예.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본인을 반대하고 비토하는 어떤 그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게 경고를 날렸다고 보여져요. 저는. 예. 예. 우크라이나 간 것도 뜬금없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뭐 정부에서 특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무슨 특별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그
뭐 친서를 가지고 가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본인이 개인적 뭐 물론 당의 입장에서 간 건데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저게 왜 지금 상황에서 방문을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런 두 가지 어떤 이슈들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윤리위원회 제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제가 이제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이제 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거기서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본인의 어떤 강력한 뭐랄까요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승부수를 띄운 건데 당내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당내에서는 어쨌든 윤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석 대표의 어떤 향후 행보가 예. 결정이 될 것이고 예. 거기에서 만약 윤석 대표가 반발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 대표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점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리위 결정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지금 진행된 게 없죠. 더. 뭐 윤리가 6월 예. 24일인가요? 그때 회의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필요하자면 공개로 전환해서 여러 의견을 밝히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바도 있고 네. 이날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결이 나는지 아닌지 등등은 아직 저도 구체적인 정보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윤리위에서 뭐 크게 이 당내 정치나 여의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드러난 증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이게 미뤄진 것도 그렇고 이게 열리더라 하더라도 예.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히 뭐 큰 이슈가 되거나 그럴 만한 결과를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 뒤 각 당은 이제 총선 준비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이제 어느 정도 룰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 전국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